네, 일정 관리에 이제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까지 봤는데,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토탈 플롯이 0인 애들을 쭉 연결하는 게 크리티컬 패스고,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이 플로트 기간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하는 이 방법을 봤어요. 이제 앞서 이 CPM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정 관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체계적이죠. 그래서 개별 이제 타스크들의 소요 기간이나 뭐 시작 일자, 뭐 종료 일자, 그다음에 여유 플롯이 있는 타스크들이라든지, 그리고 토탈 플롯이 다 제로인 것을 연결해서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낸다든지, 그리고 3점 산정법을 이용해서 전체 기간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종합적으로 봤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플로트 일정이 꽤나 합리적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플로트 성공하는 것의 이제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한동안 이제 요 방법으로 플로트 일정 관련해서 상당히 성과를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맞았을까요? 처음에 이제 이 일정 관리를 하게 되면 저런 타스크들을 전부 팀별로 이렇게 이 타스크 쓰고, 그다음에 기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소요기간 딱 취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전자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CPM 기법을 써가지고 저것들을 쭉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자 이렇게 이제 시작 일자를 이렇게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은 맞니라고도 쭉 줬을 거잖아. 그걸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굉장히 정교해지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안 맞아. 왜 안 맞았을까요? 초심을 잃었어. 처음에는 이런 거 요청할 때,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그리고 처음 시키면은 딱 맞게 하려고 노력하지. 근데 이걸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꾀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줬더니 나만 힘들더라. 어떻게 줘야 돼요? 그렇지. 이틀 걸리면 3일 걸린다고 쓰고, 그치. 5일 걸릴 거면 7일 걸린다고 써야지. 근데 뭔 일이 생겨가지고 하루 일 못하면 이 납기가 이제 지연이 되잖아. 일정 장소를 못 지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팀원들이 뭐 20명이에요. 한 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가 거기에 한 5일씩 넣었어요. 그러면 총 며칠이 추가된 거예요. 에포트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추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해서라도 일정을 지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일정이 안 지켜지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일정이 왜 안 지켜질까요? 이제 심리학의 세계로 드디어 들어갔어요. 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스튜던트 신드롬. 학생들에게 시험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공부할 기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멀었네? 가지고 마지막 날 시험 보기 전날 수치기 이제 이제 쌤에서 수치기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튜던트 신드롬이라고 해요. 근데 거꾸로 시험 보는 날짜를 이틀 전에 알려줄 거야. 하루 전에 알려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놀고 뭐 안심하고 이런 거 없어. 무조건 하죠. 그죠? 그럼 학생들한테 시험 일자를 미리 알려주세요. 아니면 하루나 이틀 전에 그냥 알려줄게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럼 죽으라고 공부하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알려주면 아직 멀었잖아 이러다가 계속 멀었어요. 근데 이틀 전에도 여전히 멀었어. 그리고 하루 전에 멀어. 밤새야겠네. 초치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튜던트 신분. 네.
그다음에 파킨슨러 이르 양은 완성을 해서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울 때까지 늘어난다. 지출액은 세입 때까지 늘어난다. 이제 이 파킨슨 법은 컴퓨터에서 기억 장치 공간을 있는 대로 다 채워.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면 자원에 대한 수요는 가용량까지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무조건 쓴다는 거예요. 이게 파킨슨 법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100메가만 줘도 되고요. 10테라를 줘도 돼요. 근데 100메가 줘도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10테라를 줘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 데스크탑 컴퓨터를 직원들한테 주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일정을 주면 일리는 일정대로 빨리 일을 끝내려고 하지 않고 일정을 이용해서 일정을 최대한 다 사용을 해보죠. 좀 빨리 끝내면 여유가 생기니까 땡길 수 있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런 거죠? 더 한다고 월급이 더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멀티태스킹. 네. 한 사람이 하나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잡고 하니까 복잡도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자꾸 이 일 저 일 트랜지션 하는 데서 시간이 자꾸 경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예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시험 일정 또는 숙제 내는 일정은 무조건 이틀 전에 알려줘요. 그러면 크리티컬 체인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거를 감안해서 일정을 하는 거예요. 주, 공정, 연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 경로에 완충을 둘 수 있는 쪽에 그래서 완충이라는 건 버퍼라는 뜻이에요. 이 버퍼를 관리를 하겠다.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완충과 머리 완충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요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추가한 여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이 여유를 다 잘라내서 프로젝트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PM이 그냥 관리하는 거 가져. 그래서 이 버퍼를 다 빼내는 거예요. 이제 먹임 이거는 이제 뒤쪽에 네, 이렇게 여유를 이제 완충 시간을 주는 거를 먹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퍼트 CPM 앞에서 말한 이제 CPM이죠. 일종의 간트 차트 표현에서는 이제 오류가 일단 있다. 일정이 안 지켜졌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크리티컬 패스가 지금 6가지 칠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업은 22일이 걸릴 가업이에요. 이 일정 A, 이제 자원 A에게 이제 해당되는 일은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예, 자원 A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는 부하도가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한다. 그러면 16시간 일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실제로 기간이 얼마 소요되느냐에 중점을 둬서 CPM에서는 일정 산정을 하고 자원의 중복성을 허용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격측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일정이 지연이 된다. 요거를 이제 자원 제약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OC라고 이야기합니다. TOC. 그래서 Theory of Constraint. 그래서 자원 제약 이론이라고 해요. 자원이 제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지 않고 일정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제약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원 A에게 업무가 중복할 당돼서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지연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정을 해서 요 12일하고 이 8일짜리를 요때 요 겹치는 기간을 없애고 이거를 일렬로 쭉 증렬화를 시키면 12일 끝나고 나서 8일짜리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일이 걸리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 일이 요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기간이 18일 걸리는 것처럼 됐어요. 그러면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면 얘가 20일이 되고 그러면서 크리티컬 패스가 바뀌어요.
얘가 크리티컬 패스였는데 크리티컬 패스가 안 되게 되고 이게 다 크리티컬 패스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체 일정은 24일이 걸려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일정 수립할 때 자원 제약 TOC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22일로 잘못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자원 제약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안 돼 있다는 게 기존의 CPM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자 풀어놓고 그리고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멤버들이 버퍼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취합된 일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봐도 버퍼를 넣었을 거기 때문에 이 버퍼를 딱 잘라가지고 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벌써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일짜리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30일을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70일짜리로 만든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일 만에 해. 이게 뭐예요? 아까 숙제? 네, 내일 모레까지 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고 하겠지. 근데 내일 모레까지 안 내도 사실 문제가 안 생겨.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돼? 버퍼를 담아놓고 그걸 보고 내일 모레까지 아직 여유 있어 이렇게 안 하다가 일정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켜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혹시 이 부득이 못하게 됐어. 그럼 봐줄게. 그러고서 이만큼 버퍼를 하루 더 줘. 그래서 여전히 프로젝트 관리 입장에서요 남아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그래서 프로젝트 버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버퍼를 얼만큼 소진했느냐가 결국에는 일정 관리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티컬 체인의 이제 진척률, 이제 버퍼 소진율이죠. 네, 요것들을 이 임계치 구간들을 정해놓고 뭐 아직까지 버퍼 여기까지는 괜찮아. 요만큼 소진되면 2시 이제 경계를 해야 돼. 네, 여기까지 가기 시작하면 야, 이제는 조치를 들어가야 돼.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 납기를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 버퍼를 이런 식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크리티컬 체인 매니지먼트 또는 메소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이제 그러니까 먹인 버퍼 뭐 이야기인데 뒤쪽에 이제 저희가 허용하는 거 크리티컬 패스가 아니고 또는 이 크리티컬 패스 일정들의 앞에 준비 기간을 추가로 주는 거 이런 걸 자원 버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여기까지 딱 끊고 나머지 건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관리할 거야. 프로젝트 버퍼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PM이라고 하면 또는 발주처라고 하면 CPM 방식의 일정 관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CCM 방식의 일정 관리를 하실 거예요? 자, CCM? 자, 모두 CCM? 자, CCM 하시겠다 손 들어봐요. 나쁜 사람들. 네, 뭐 항상 우리나라는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를 항상 주죠. 그래서 이미 CCM을 모르시는데도 발주처들이 다 일정을 전반 반토막을 내서 그냥 일차를 붙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나오는 일정에 상하고 해야 되겠다. 놓을 수는 없으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요. 우리나라의 관리 능력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이론의 베이스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보고 알아요. 그래서 기관과 자원과 예산을 전부 절감하는 방식으로 하죠. 회사는 프라핏은 다 챙겨요.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다 감당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참여를 안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영업사원을 과도하게 많이 뽑고, 그죠? 그다음에 시장의 경쟁이 이제 그래서 치열한 거고, 회사마다 매출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근데 시장에서 전체 그 해에 IT가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10조라고 칩시다. 근데 각 회사의 매출 목표는 합치면은 20조. 그러면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먹어도 달성이. 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다 달성이 안 될 거야. 근데 모든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이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명이 다 참가. 영업성을 돋보여야죠. 맞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서 자원 평준화라고 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자원의 중복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들을 실제 중복성을 없애는 작업들, 이게 이제 자원 평준화가. 그래서 MS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자원 평준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전부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 사람을 실제로 등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놓고 그 자원이 실제로 일하는 링크데이죠. 주중에 일하는 평균 일을 이제 그 시간을 입력해서 기준을 줄 수가 있어요. 보통 8시간이 디폴트로 잡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원들을 다 등록한 다음에 실제 해당 가업에서 자원 부분을 집어넣는 거를 탭을 누르면 거기에 입력된 자원들이 쭉 리스트가 떠요. 그리고 멀티로 입력을 해서 각 자원이 몇 프로씩 이 일에 할당할 때 참여할 수 있다. 퍼센티지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쫙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MS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예, WBS, 그다음에 일정,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디펜던시, 아까 그 PDM에서 말한 선행 관계죠. 디펜던시, 그다음에 여기에 일을 할 담당자. 여기까지 그 안에 다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딱 짜놓고 나서 위에 가서 프로젝트 자원 평준화 멤버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중복된 부분의 일정을 전부 다 얘가 딱 늘려요. 가지고 전체를 다시 전부 다 그 주어진 기준 그 시간 8시간 이내에 전부 들어 맞춰. 이렇게 하면 일정 짜놓은 게 어떻게 돼요? 뒤로 촥 밀려요. 그리고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정이 나와요. 근데 일정이 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영업 입장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원 평준화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해야 되면. 오케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안 한 사람이 잘못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불리하게 단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통상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 트래킹하고 이제 크래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패스트 트래킹은 활동이나 단계를 일정 구간, 특정 구간 동시에 겹쳐서 이렇게 일정 당겨서 앞에 일 안 끝났는데 다음 일을 시작해서 멀티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당기면서 병행이 갑니다. 이걸 이제 패스트 트래킹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추가적인 자원 투입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공정와투법 크래싱은 이게 깨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추가 비용을 넣어요. 그래서 사람 더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럼 돈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크래싱.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을 단축하는 거.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연된 일정을 단축해서 납기를 맞추는 거야. 네, 이제 일정표의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정을 주로 보고 계시죠? 요걸 보고서 WBS, WBS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WBS가 아니라 뭐다? 일정표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정 요약표이고요. 이건 마일스톤 일정이라고 해요. 마일스톤 일정은 뭐냐면 여기 보면 기간이 0인 것들이에요. 그럼 이건 실제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 프로젝트에서 개발의 진척률과 상관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뭐예요, 대부분?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예요. 이건 개발 진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애들은 이제 이정표라고 하죠. 이정표가 되는 타스크들이에요. 그거는 듀레이션이 0 처리를 해놓고, 듀레이션 0 처리를 해놓으면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 툴에 이렇게 마른 목골로 써요. 그리고 채워진 것은 지금 기간이 지난 거고 실적이 되죠. 아직 안 채워진 거는 미래인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간트 차트 이렇게 보는 것들. 그래서 가장 상단 아래 간트 차트에는 이렇게 SS, FS 이런 연관관계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터 같은 큰 이 프린터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전지 막 이런 거 사이즈로 뽑아가지고 벽에다 쫙 붙여놓죠. 그럼 PM 방해가 붙어 있죠. 브룩스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dding manpower to a late software project makes it late 이렇게. medical mammoth 신화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예. 지연되는 프로젝트에다가 사람을 더 넣으면 더 지연된다. 예, 역설이죠, 좀. 예. 왜 지연되는데? 라고 이제 보는 거야. 이제 왜 지연되는데? 라고 하는 게 예, 일단은 새로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을 누군가 훈련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야. 기존 멤버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n 제곱 마이너스 n을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n 제곱 마이너스 n, n은 이제 사람 수예요. 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의사소통 인터페이스가 점점 복잡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아져요. 근데 의사소통 복잡도가 높아진다는 건 회의 수를 그만큼 더 많이 되죠. 의사소통 정확하게. 그럼 회의 시간 동안에는 일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때문에 일정이 이제 지연된다. 사람을 넣을수록. 자, 그러면 예, 이 브룩스의 원칙에 따른 이런 일정 지연, 사람을 더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미리 인원 투입해라. 그다음에 개발된 코드가 되면 적어도 가르치는 트레이닝 타임이 적어지면 아직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일정을 짜라. 그럼 제대로 된 투입금이나 인원 영향성 역할 이런 것들 잘 정리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었어. 그러면 훈련, 의사소통, 고하를 초과로 상세하는 인원을 투입해라. 자, 인력이 10명이 더 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20명을 그렇죠. 그럼 20명이 동시에 배울 거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배우고도 못한 일까지 상세하려면 원래 그건 감안 안 하고 10명만 이야기야. 지금 있는 인력의 캐파로 기준으로 몇 명 더 필요한지를 짜는 거예요. 실제.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트레이닝 타임이나 이런 오버헤드 다 감소 이런 것들 증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그럼 몇 명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봤으면 사람을 더 필요하다고 그랬겠죠. 근데 보통은 사람 추가하는 것도 미안하니까 예, 내가 오버타임 더 밤새지 이렇게 하고 예, 진짜 딱 내가 했을 때 필요한 인력만큼만 부른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사람 또 넣어. 이제 호되게 혼나는 거지. 저번에 10명이면 된다며. 안 됐어. 그죠? 잘못 산정했습니다. 몇 명이면 돼? 5명 돼. 이번에는 되는 거야? 이제 안 믿어줘. 저번에 10명 된다 그래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5명 넣어주면 된대. 저번에는 안 됐는데 왜 이번에는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질러야 된다. 기한 깨졌어. 그러면 질러야 돼. 네, 그래서 금방 여기 써줬잖아. 이론에도. 초과 상쇄하는 인력을 넣어야 된다. 최소 2배를 불러라. 그래도 될까 말까요, 실제 보면. 왜냐하면 이미 식별된 리스크만 방어하는데 그 인력이 들어와서 다시 또 진행하면서 이슈가 또 일어나. 그래서 리스크가 또 생겨. 그리고 그렇게 이슈가 되면은 또 지연돼. 맞죠? 근데 그거는 아직 감안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무조건 더블이다. 내가 생각한 거에 더블을 집어넣어도 원래 될까 말까. 프랙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나요? 네. 그다음에 조기에 고품질 인원을 투입하고 저성과자를 설치해야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닌 게 그죠? 그래서 이번처럼 이렇게 쉬운 프로젝트는 처음이야 이러면서 프로젝트 내내 편하게 쉬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초기에 빠르게 캐파나 그냥 그 사람이 원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요번 프로젝트가 안 맞는 것이고 그럼 맞는 프로젝트 보내드려야지 그죠? 자신의 능력을 다 펼치도록 도와드려야 돼. 맞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 같이 불행해져요. 근데 우리는 정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해요. PL들한테 야, 좀 인력 저 아닌 것 같은데? PL은 제가 어떻게든 끌고 가볼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끝난 거야. 그런 말을 PL은 절대 하면 안 돼. 어떻게 끌고 가볼게 그런 말을 PL은 하면 안 돼. 아유, 땡큐 베리 머치. 사실은 제가 좀 아픈 부분이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빨리 조치해 주시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다 같이 괴로워져. 네, 품질 관리자를 필요하고, 네, 급하면 먼저 코딩 먼저 하고 테스트 먼저 하고 산출물 나중에 거꾸로 우리 많이 그렇게 하잖아, 그죠? 설계문서를 변경하고 다시 코딩하는 건 괴로우니까 다 구현이 해버리면 구현된 UI 갖다 붙여버리고 구현된 로직 갖다 붙여버리고 네, 급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신의 개발 방법론들을 잘 활용해라. 그다음에 지속적인 통합, 애자일 개발 TDD 이런 걸 해라. 그다음에 디자인 패턴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해라. 그다음에 여러 개로 잘 조직화된 서브로 프로젝트 팀으로 분할을 해라. 네, 영혼 의존 탈피. 잘하는 개인이 그 안에 있고 이 사람한테 의존하면 절대 안 돼. 네, 작업 분산하고 이임해라. 네, 프로젝트 관리 프레임워크를 써라. 네. 이거를 통해서 다 들여다봐야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빨리 알고 조치할 수 있다. 네, 상태 수속도구나 이런 조직화하는 게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다 안 되는 것만 있네. 우리 프로젝트에서 요구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룹 간의 작업 방식이 틀려요. 다 나처럼 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네, 흔히 개발자들 또는 PL들이 착각하고 다 나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훈련 시간이나 학습 효과 기간에 대해서 이거를 일정한 미과정을 해놨어요. 자, 우리 일정 계획 짤 때 전부 이거 다 빼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넣었어 라고 하면은 발표처에서 빼라고 해요. 왜? 야, 니네 다 전문가라고 PT 할 때 그랬잖아. 제안설명회 PT 할 때. 우리 다 전문가만 TP했다. 근데 왜 교육 시간이 필요하니? 왜 훈련을 시켜야 되니? 다 빼. 그게 필요하면 니네 돈으로 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교육을 개발자가 받아야 돼요? 아니면 발주처가 받아야 돼요? 발주처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발주처가 모르고 개발자가 공부해서 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니네가 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 말하면 프로젝트는 무조건 다 실패. 발주처의 담당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발주처로 가면 죽어라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쪽으로 옮기고 나면 안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사업자들이 갈아지는 거예요. 갈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서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발주처가 가장 늦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프로젝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발주처가 뛰어나져요. 가지고 그때 가서 새로운 요구사항 막 쏟아져요. 왜?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끝나갈 때쯤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네 아니네 그럼 계속 바꿔. 이게 대부분의 프로젝트 실패사예요. 맞죠? 그럼 누구부터 바꿔놔야 돼요? 네, 발주처 담당자가 제일 먼저 바꿔야 돼요. 가장 똑똑해야 되고 가장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프로젝트가 많이 실패해요. 자,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예요. 프로젝트 오너는 발주자예요. 그런데 사업자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맡겨요. 자기 일을 맡긴 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월급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가 좀 많이 수준이 낮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바뀌면은 발주처 담당자가 그런 게 있죠. 품질의 수준은 발주처의 담당자 수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 발주처를 막 가르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해결됐어요. 우리나라의 우리가 보통 간문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문화 자체가 바뀌어요. 시키면 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 주니까. 그래서 자기는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내가 월급 받느냐에 대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심한 게 하필이면 이제 정부 공공분. 어쨌든. 근데 반대로 그런 데 가고 싶으시죠? 네.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높은 이직률. 사실 이것도 되게 잘못하는 거예요. 들어온 멤버가 끝까지 갈 거라고 가정하고 플랜을 짜요.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 중간에 바뀌는 인력이 상당 부분 일정률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인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2주, 최소 인수인 기간이 2주죠. 그죠? 근데 바뀌려고 해요. 근데 넥스트 대체 인력이 안 들어왔는데 인수인 기간 없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나 갈 거야, 갈 거야 계속 이제 노티를 하잖아요. 새로운 인력이 올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새로운 인력 오면 인수인계 하고 갈 거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분이 일을 해야 해요? 안 하죠? 새로운 인력이 왔어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을까요? 네. 어쨌든 형식적으로 있다가 갔어요, 이제. 이 인력이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는데 얼마나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지금. 특히 뒤로 가면 갈수록 심해요. 근데 꼭 설계 단계 중간에 꼭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팩트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이 그렇게 교체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다, 20%다 가정을 했다면 멤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에 일정 목표를 늘려야 돼. 왜냐하면 이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 양쪽에 돈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프로젝트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다 누락시키고 한다. 근데 이거는 사업자 쪽뿐만 아니라 발주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발주자 쪽에서 사람이 바뀌어요. 임팩트 엄청납니다. 아시죠? 특히 발주자 쪽의 매니저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기존 거를 일단은 부정하는, 그냥 기존 거대로 가면 자기 성과가 아니라고. 그래서 바꿉니다. 근데 바꾸기 전에 또 일련의 절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고를 계속 시킵니다. 근데 보고서를 만들고 정리하는 기관단에 전부 스타일이 모르세요. 근데 프로젝트가 길면은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보통 두 번, 세 번 일어나요. 자, 이 기간이 반영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근데 정부 프로젝트는 가면 무조건 그런 일이에요. 무조건. 왜냐면 인사책이 되면 인력이 다 바뀌어. 네. 그러면 아까 가능한 일정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가능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빠진 거 엄청나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왜 갈리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많이 빼먹었는데 안 갈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갈아질 만한 개발자가 있어서 다행이야. 안 그러면 잘못된 의사소통, 병목 현상, 정확한 상호 연관. 좀 제가 이제 시니컬하고 약간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지금 우리가 누락된 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프로젝트 플래닝 계획 짤 때, 제안할 때, 또는 발주처에서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이때 빼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예, 배우고 고민하고 공감대를 발주자나 수주자 다 공감대를 가졌을 때만 바꿀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과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성과 목표를 높게 잡고 개발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많이 작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돼. 그럼 작품 만드는 데가 아니야, 개발 프로젝트. 그죠? 요구사항과 이 요구사항을 충실히 만족시키는 게 1번이에요. 그죠? 네. 많이 만드는 게 1번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만 만드는 게. 그리고 필요한 기능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방법은 그 기능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전부 다 현업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 실명제라는 게 나옵니다. 요구사항 이거 누가 냈는지 쓰고 나중에 시스템 오픈한 뒤에 1년 뒤에 그 해당 메뉴에 접속한 히트레이트를 전부 걸어서 히트레이트 딱 뽑아가지고 히트레이트 제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월급에서 다 그만큼 좀 까겠다. 이게 이제 지금 요구사항 실명제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불필요한 기능을 회사의 자원을 동원해서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요구사항 실명제예요. 이런 거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PM보험 6판에서는 뭐 애자일 방법 이게 이제 일정 부분을 관리하는 게 많이 이제 달라져요. 이거 이제 애자일은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자일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응? 응? 이 빨간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PM보험 5판 기준으로 작업이 돼 있어요. 교재가. 근데 PM보험 6판이 되면서 거기서 일부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 바뀐 것들을 여기다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게 PM보험 5판에는 아예 없었다. 그런데 요것들이 PM보험 6판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애자일에 관련된 지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번다운 차트라고 하는 유명한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하면 나와요. 네, 조금만 더 볼까요? 네, 네, 원가 관리입니다. 이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원가를 기획 산정, 예산 책정, 필요한 자금 조성 및 집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가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원가를 산정한다, 예산을 책정한다, 원가를 통제한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전체 브러시란에는 이게 이제 포스트 베이스가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이제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원가를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일을 할 때 잘못된 돌봤을 때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걸 때려 막아. 근데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발생하면은 돈 들어도 안 되면 돈안 전략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을 컨틴전시라고 해요. 그래서 컨틴전시 리저브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돌발 사태에 대한 예비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컨틴전시 잡았는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이쪽에서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가 했어도 일어날 일이었어. 그리고 막을 수 없었어. 그리고 예상할 수 없었어. 그럼 여기다 책임 물리면 안 되죠. 그럼 이건 경영진 책임지다. 매니지먼트 리저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를 잡을 때 코스트 베이스라인은 컨티뉴시까지 포함하고 매니전트 리저브는 전체 프로젝트 예산에는 포함되지만 코스트 베이스라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ABB, 경영자 ABB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고민. 네, 여기에 이제 유명한 EVA 획득 가치 관리 그래서 earned value management라고 하는 범위하고 일정 자원의 측정치를 모두 결합해서 성과 진척률을 평가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에서 얘가 나오는데 이 성과 이게 사실은 성과다, 성과 관리다. 근데 이 화폐 가치로 일정 자원 범위 이걸 화폐 가치로 하나로 딱 통합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개념이 중요하니까 원가 관리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기간이죠, 기간. 이거는 뭐냐면 들어가는 이제 돈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이 갈수록 이 돈이 집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왔다 이건 뭐예요? 프로젝트 진척. 자, 그럼 봐요. 기간과 그 다음에 비용과 이 진척은 전부 다 화폐 가치로 계획 당시에는 똑같아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시죠? 뒤에 그림이 있나? 그림이 없구나.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여기 1억, 여기 1억, 여기 1억, 여기 1억이에요? 네. 자, 여기 원가 1억, 1억, 1억.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붙여요. 1억. 자, 그러면 기간이 1개월 지났을 때의 실제 원가는 1억이 들어갈 거예요. 한 일은 얼만큼? 1억만큼 한다. 자, 2개월이 갔어요. 한 일이 얼마만큼일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얼마? 한 일? 2억 원어치. 원가는 얼마 들어갔다? 2억 원 들어갔다. 자, 요 기간 됐어요. 한 일은 얼마치?
350. 그 다음에 원가는 얼마 들어갔다? 350. 자, 프로젝트가 완료 시점에 4개월 차. 한 일은 얼마치 했다? 4억 원어치. 네,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 들어갔다? 4억 원. 자, 여기서 지금 기간이 막 지나갔죠. 일정이죠. 일정에 각각 월별 일정의 화폐가치는 얼마예요? 한 달에? 1억. 오케이. 좋습니다. 자, 원가 얘기해 볼게요. 1개월이 지나갈 때마다 원가는 단위당 얼마가 들어요? 1억. 오케이. 자, 그러면 1개월에 1억 원을 썼을 때 프로젝트의 아웃풋인 결과물은 얼마짜리? 1억이에요. 자, 이 세 개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이 세 개는 정확하게 원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바로 아주 뛰어난 그림입니다. 아주 뛰어난 그림. 그래서 이게 이제 EVA라고 언드 밸류 획득가치 한 일에 대한 거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프로젝트가 한 일이 되게 분석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언제 한 일이 제대로 된지 아닌지 언제 알게 돼요? 맞아요. 빨간불 들어오는 시점 언제예요? 단위 테스트 할 때. 단위 테스트 하는 시점은 프로젝트의 중간이니까 아니면 중반 훨씬 지나간 3분의 2 정도 지나간 시점입니까? 3분의 2 지나간 시점이죠. 그럼 프로젝트 다 이제 한 거예요, 그죠? 다 됐다고 생각하고 되는지 보자 이런 거죠. 근데 이때부터 빨간불 들어오면 어떡해요? 프로젝트 새로 시작해야지. 네. 자, 그런데 이 빨간불 들어오는 테스트 시점 전까지 왜 우리는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안 되고 있는지를 몰랐을까요?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갖고 있는 숙제예요. 왜 진척이 되었다고 보고가 계속 되었는데 테스트 단계에 갔더니 결함이 수없이 나와서 전체 진척의 과거에 말했던 게 다 뒤집어집니다. 그럼 그동안에 보고한 진척률은 더 뭐예요? 허위보고. 자, 그래서 이제 그간에는 뭐 진척률, 그다음에 이 승론 뭐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합쳐서 이렇게 보고하면 나한테 불리해. 그냥 진실이 빨리 드러나. 그래서 초반부터 막 갈굼을 당할 거야. 초반부터 이 곡선이 세 개가 하나인데 초반부터 이거로 재면은 이 세 개가 하나가 아니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발견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굉장히 빨리 얼람 신호가 들어와요. 그리고 정확하게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갈지를 바로 계산해요. 예를 들면 일정만 지원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가를 더 쓴 거잖아요. 원가는 정상적으로 갔어요. 집행이. 근데 일정이 1개월 지연됐어. 그럼 사실은 원가가 덜 들어갔어요. 근데 원가는 정상으로 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계속 이 패턴으로 가면 원가가 얼마큼 초과될까요? 네, 지금까지 초과된 그 비율대로 똑같이 초과되는 게 아니죠? 복리에 복리 붙듯이 초과돼요. 당연하죠. 이미 기존 거 말아먹은 거. 앞으로 계속 할 일을 또 그만큼씩 말아먹은 거. 그럼 누적이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뒤에 가서 크게 나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을 얘가 예를 쓰면 빨리 보여줘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이제 eBay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조직에서 이걸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프로젝트 이거 하자고 하면 하고 싶으십니까? 네, 고개를 이렇게 다 흔드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의도 파악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쓴 개념이 있어요. 자, 계획가치 플랜드 밸류라고 하는 게 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 녀석이에요. 그래서 플랜드 밸류는 일정과 원가와 그다음에 진척이 하나예요. 아웃풋이. 그다음에 획득 가치는 뭐예요? 어원드 밸류는 이제 실제예요. 실제 성과예요. 실제. 이 실제 성과 실적이 플랜드 밸류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편차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덜 됐다라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일을 추가로 더 많이 했을 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죠. 그다음에 실제 원가는 액츄얼 코스트 AC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실제 쓴 돈의 실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그림에 보면은 요게 실제 원가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플랜드 밸류는 어디에 있어요? 이 녀석이네? 그죠? 근데 이 녀석하고 실제 원가가 곡선이 겹쳐야 되죠. 근데 안 겹치고 위로 올라갔네. 이게 이제 현 시점이겠죠? 이 현 시점에 액추얼 코스트는 더 많이 이만큼 집행했어요. 그런데 여기 어원드 밸류는 뭐예요? 실제 한 선거라고 그랬죠? 실적이에요. 실적은 요만큼 덜 했어요. 네. 그러면 들어갈 예상되는 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아니면 요 못한 일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서부터 아래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고서에다가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 요만큼만 하면 돼요라고 쓰고 싶어요? 아래쪽만 쓰고 싶었어요. 허위 보고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차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 관리 허점을 지금 막으려고. 그래서 네, 보시면 근데 요거는 요 점선들은 뭐예요? 이 추세대로 계속 조치 없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가가 이게 뭐냐면 estimation at completion 끝날 때의 추정치.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budget at completion 당초에 계획했던 planned value에서 끝났을 때의 budget이에요. 차이가 이따만큼 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다음 기간은 어떻게 돼요? 요만큼 뒤로 지연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 한 일 있잖아요. 한 일이 여기까지 맞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 일의 곡선을 계속 추정 이렇게 따보면 이 한 일이 여기 갔을 때 안 찰 거잖아. 차려면 시간이 더 경과해서 요만큼 가야지 여기서 찰 거죠. 네. 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간이 이만큼 지연되고 돈이 이만큼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편차에 대한 그래서 계산 공식이 있어요. PV, EV, AC 개념을 알고 계시는 거고, 총 예산 BAC도 알고 계시는 거고, 자, 이것들은 이제 현황 파악하는 데 지표인 것이고, 자, 이제 원가 편차가 나는 그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 비어리언스, SV는 스케줄 비어리언스, 그다음에 value at completion, variance at completion은 완료 시점까지 간다고 했을 때 얼마 편차가 생길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한일에서 빼는 거 이중에서 언더밸류 이게 한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코스트는 액추얼 코스트를 빼는 거고 한일에서. 왜냐하면 지금 한일 우리가 플랜드 밸류가 실제로는 일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한일에 대한 곡선이 실제 성과 곡선으로 치면은 언드 밸류에 해당되는 곡선이에요. 근데 얘도 돈의 가치가 똑같다고 했죠. 그럼 이 돈의 가치가 플랜드 밸류의 점하고 똑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그거보다 작아. 그럼 이 작은 거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걸 빼면 한자가 나오죠. 네. 그래서 전부 다 뭐에서 뺀다? 한일에서 뺀다. 그래서 EV에서 뺀다. 그래서 스케줄도 그렇고, 코스트 쓴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EV에서 AC 비용을 빼면은 비용 편차가 나오고 EV에서 플랜드 밸류를 빼버리면은 그러면은 일정의 편차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플랜드 밸류를 뺀다. 그래서 여기서 플랜드 밸류가 요거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면은 일정 편차가 스케줄 밸런스가 나온다. 그다음에 여기서 요 금액을 빼면은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빼면은 코스 비어런스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태 분석하는 데 쓰는 지표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CPI가 있어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또는 인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스케줄 또는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 또는 인디케이터.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나눠버리면 어때요? 이제 비율이 나오죠. 그 비율만큼 어때요? 미래로 계속 똑같이 갈 거다. 조치를 하지 않는. 그건 그 이야기예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절대 금액의 차이가 커지겠죠. 네. 그래서 자, 저것들을 저렇게 나눴을 때 원래는 세 개가 똑같으면은 나눴을 때 전부 뭐가 나온다? 값이 1이 나와요. 그래서 1이라고 두고 실제로 나눠봤더니 1에서 초과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1보다 작아지겠죠? 덜 했거나 더 써도 마이너스니까 작아지겠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얘가 이렇게 막 벗어나는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얼만큼 이상 벗어나면 프로젝트가 위험하다.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고 저거를 계속 주변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에 빨간불 들어온 걸 빨리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 완료됐을 때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 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표예요. 그래서 완료 시점의 예상 누적 원가.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완료 시점까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때 들어갈 돈은 얼마인데 최종 완료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갈 건데 ETC 잔여 작업을 모두 완료할 때 필요한. 그다음에 이제 TCPI에서 예상 완료 기준에 대한 효율 지표 해가지고 이거 이제 나누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방식이 좀 두 가지가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응용 단계에 가면 실제 사례가 들어서 계산을 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때 식들을 좀 더 보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까요? 풀면 좋은데 잘 풀기 어려워요. 산수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해보. 그런데 이게 이 툴에 자동화되어 있고 쓴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EBA 사례들을 풀라라고 근데 계산 문제가 감리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복잡한 게 아니라 간략화해서 그래서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